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지난 이제 주말장에서 미국 시장이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장중에 상당히 좀 크게 흔들렸고 거의 뭐 S&P 500 기준으로 3% 가까이 빠졌다가 뭐 종가상으로는 좀 잡아 올렸어요. 그러면 종가는 1.7% 마감이 됐습니다. 빠지면서. 자, 지금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죠. 이제 사실 이제 나올 만한 재료들은 이제 악재들은 다 노출은 된 것 같아요. 연준의 확고한 긴축 정책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확인을 이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에 금리를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확인을 했고 러시아는 뭐 이제 전쟁 또 이제 장기화 될 것처럼 이제 뭐 동원령도 내렸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다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느냐, 이제 마지막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기 위한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없었던 이제 악재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시장은 조금씩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원래 알고 있던 부분이 악재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흔들리는데 없던 악재들이 나오면 시장이 이제 크게 흔들리는데 없던 얘기 하나가 나왔죠. 금요일 날 영국에서 70조 원대의 감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세금 걷는 거를 안 걷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원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영국 정부가 이제 국채 발행해야 돼요. 그게 다 빚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국이 정부가 그 빚을 감당을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잠깐 뭐 제 차트 보시면은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영국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 쪽도 여러 가지 지금 경기 우려 때문에 유로화도 지금 보면 빠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지금 0.97페러트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1페러트 이상 내려오게 되면은 달러보다 지금 싸죠. 유로화가 달러보다 싼 적이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근 한 10년 사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유로와 파운드와 이런 것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달러는 상대적으로 튕길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달러는 또 이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달러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가 113까지 갑니다. 100이 넘어가면은요, 다른 나라들 통화들에 비해 가지고 달러가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113까지 올라갔어요. 달러 보시면은 계속 올라갔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가 지금 113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달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의 전망도 엇갈립니다. 뭐 더 간다라는 축도 있고, 이쯤에서 이제는 좀 달러도 왜냐하면 그 유로화랑 파운드화가 저점은 잡을 것이기 때문에 달러화도 고점은 잡을 거라는 측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다는 부분, 누구도 확실하게 지금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부분들을 지금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러시아가 또 이제 군 동원령을 발동을 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은 군 동원령 발표 이후에 원래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동원령 발표하고 전쟁이 심화된다 이러면은 곡물가도 또 올라가고 뭐 유가도 올라가고 이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유가가 빠졌어요. 유가가 지금 WTI 기준으로 유가는 뭐 지금 80불 밑으로 지금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한 단계 더 밑으로 빠졌고 유가는 지금 하락 추세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곡물가도 천연가스도 빠졌어요. 네덜란드 시장에서 천연가스도 빠졌고 여긴 지금 차트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곡물가도 빠졌습니다. 곡물가는 요즘 반등이 나오다가 조정받는 구간인데 어쨌든지 간에 러시아 동원령이 있었는데도 크게 치우고 올라가진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전쟁 때문에 불안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경기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 빠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고 이런 걸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경기나 이런 쪽으로 그동안은 금리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금리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서 경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과도기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제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세가 이렇게 변화하는 과도기에는요, 늘 이 변동성이 동반되기 마련이고요. 그런 변동성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29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 1분기 때 역성장했어요. 2분기 때까지 역성장이면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됩니다. 2분기 연속해가지고 역성장이면은 경기 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29일 날 이제 그분이 발표가 되고 GDP 확정치가 30일 날은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30일 날 테슬라 AI 데이가 있으면은 요번 주가 AI 데이 때문에 올라왔던 뭐 로봇주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쩌면은 요번 주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또 30일 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선행해서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이벤트들이 이렇게 중요 이벤트들이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번 주 장세도 녹록치는 않겠구나. 주말 장세를 보면서 변동성이 또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되겠죠. 또 30일 날 또 이제 8월 PC 디플레이터도 발표가 되네요. CPI뿐만 아니라 PC도 상당히 중요한 물가 지표로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시장도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빠졌죠. 종가가 1.8%,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는데 저점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2276.63이 올해 저점인데 여기를 깰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래도 저점 테스트는 나올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제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항상 이런 장세, 이제 뭐, 저기 통화 정책이 바뀌는 이런 긴축 정책으로 변화되는 이런 단계에서는 전저점을 깼다 올리고 이런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어쩌면은 전저점이 한번 깨졌다가 바닥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크고, 뭐 우리 시장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예상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쪽이 안정화 신호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바닥 신호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진다,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것을 예상하기보다는 관망이 유리하겠죠. S&P 500도 뭐 그 비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3,200, 3,300까지 빠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보지만은 어쨌든 바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고요. 또 계속 변하지 않게 오늘도 또 그런 전략입니다. 모멘텀 섹터들은 이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빠져가지고 조정이 좀 나와서 반등이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섹터들이 있죠.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수 전략 가능한 부분들은 뭐 조선 같은 쪽, 기자재 쪽 이제 금요일 날 또 그 조정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쪽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보는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폐배터리도 아직까지는 시세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들. 이건 분명히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방산 쪽도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박스권, 방산 쪽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대 그 대형주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와서 뭐 이제 박스권 전략 같은 거 가능하겠고요. 또 리오프닝 주들, 이제 또 반등이 나올 만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런 부분들 접근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다. 하지만 현금 비중은 일정 부분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조금 미루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폐배터리 관련주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어요. 이 회사는 리사이클링 전문 회사인데 2차전지 폐배터리도 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폐산 쪽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이 70%, 그리고 폐산 재활용 부분이 30%. 그러니까 폐배터리 업체가 맞아요. 재활용해가지고 재활용 양극재도 만들고요. 재활용 전구체 복합액이라는 것도 만듭니다. 전구체 복합액은 전구체를 만드는 재료고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재료예요.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LG화학하고 캠코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예요. 여기하고 그 10년간 전구체 복합체를 납품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상당히 구속력 있는 MOU입니다. 그리고 요게 되는 바람에 LG화학하고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LG화학을 통해 가지고 폐배터리 확보도 이 회사는 폐배터리가 원재료잖아요. 확보도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 될 걸로 되고 있고 매년 전기차 4만 대 분량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1천억이 넘어설 걸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공장 설비를 증설할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탄산 리튬 생산 시설도 증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품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되겠죠. 성장성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요. 계속해서 폐배터리 시장은 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성장할 걸로도 전망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2024년 예상 PR이 지금 30배 수준입니다. 싸진 않아요. 근데 또 전기차 2차전지 업체라고 본다면 또 비싸지도 않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수준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뚫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단타 정도로 좀 접근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매수가는 12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눌릴 때 들어가시고요. 기다렸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선 부분까지 좀 짧게 잡겠습니다. 14만 8천 원 목표가 단타로 생각하세요.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저점 12만 3천 원이고요.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것은 안 잡았는데 내가 이 종목 매수 안 했는데 목표가로 그냥 직진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목표가 닿으면은 그 다음에는 밑으로 빠져도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 단타 형태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시장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지나면서 저는 이제 바닥 흐름을 좀 만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망하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